네, 국제뉴스 워싱턴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져주고 계시는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는요. 사실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대통령 당선자로 확정이 되고 나서 이 코인 시장, 비트코인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간밤에도 95,000달러 돌파 이런 소식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백악관에 가상화폐 전담직을 신설한다 이런 얘기 또 전해지네요. 블룸버그 보도인데 네. 트럼프 인수팀이 그 전담직을 신설하는 문제를 좀 디지털 자산업계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두게 되면 이게 처음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백악관 고위 참모직이나 이른바 그 차르 형태까지 갈지는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네. 업계에서는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온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야말로 크립토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전담직도 신설을 하겠다 이런 소식 전해졌군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의회 AI와 양자기술 투자 확대 또 대중 첨단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뉴 맨하튼 프로젝트를 마련한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자세하게 좀 전해주실까요? 미국 의회 밑에 그 초당적인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경제안보검토위원회인데 거기서 그저께 의회 연례 보고서를 냈는데 이런 그 인공지능 양자기술 투자 확대 같은 이런 그 중국에 대한 그 첨단 기술 그 공급 통제를 아주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뉴 맨하튼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핵폭탄 만들었던 그 맨하튼 프로젝트에 비유를 해서 그렇게 명명을 한 모양입니다. 네.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상무부의 인력을 그 보강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부처 간 그 조율을 담당하는 고위 당국자도 임명을 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감독하는 그 정보합동 태스크포스 구성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자금이 그 중국군이라든가 관련 중국 기업에 투자되는 것도 입법으로 막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이른바 좀 우려국에 대해서도 네.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하자 이런 내용도 있나 봅니다. 지난 9월에 네. 그 자율주행이나 통신의 경우에 중국산 그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걸 다른 첨단 부분으로도 확대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가전까지 그 포괄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위원회가 미국 정부가 양자기술 개발 상업화를 단독이나 또는 주요 국제 파트너와 함께 수직 통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이 통제하는 기업으로부터 특정 기술이라든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 입법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네. 거기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원격 관리 가능한 에너지 기반 설비 같은 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의회가 지금 그 이른바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를 이제 정기 심사 없이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없애서 의무적으로 연례 심사를 받도록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재 기업이 이제 미 당국의 어떤 리콜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리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지금 테무 슈인 같은 이런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그 저가 공세가 아주 심각한데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른바 그 면세한도 $800 이 규정을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악용을 한다고 보고 이것도 없애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이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을 전 세계적으로 견제할 것이다. 누구라고 밝힌 인사입니까? 그 팀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네요. 이게 지금 네. 러시아 관영통신 타스가 어제 네. 워싱턴 발로 보도를 했는데요. 정권 인수팀 고위 인사가 중국을 전 세계적으로 견제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인수팀 대표라고만 했는데 누군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사람은 그 타스하고 회견하면서 미중 관계에 대해서 중국이 우려 영역이라고 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는데 행동이 취해질 거다 이렇게 밝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질문 당연히 나왔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차기 미국 지도자가 선호하는 대외 정책 수단의 하나라고 이렇게 이제 말문을 열고 문제는 이 관세가 궁극적인 목적인지 아니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 달라고 했습니다. 네. 멕시코 얘기도 좀 나온 것 같고 관세 얘기가 아무래도 좀 집중적으로 짚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사람 얘기는 트럼프 1기 때
그 멕시코에 이런 그 무역 압박을 가한 게 먹힌 걸로 트럼프 당선인이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 행정부 국경이라든가 이민 정책 이걸 강하게 하면서 멕시코가 조금 이제 여기서 이제 거리를 두려고 하니까 이제 무역 압박을 강력하게 했는데 그게 먹힌 걸로 트럼프 당선자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 얘기는요. 관세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뭐 관세맨이라고도 하고 트럼프 당선인의 대표적인 정책 또 전 세계가 좀 우려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 이제 관세인데 그런데 이 관세가 미국의 역으로 좀 타격을 줄 것이다라는 사실 분석도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모건 스탠리가 이런 얘기 내놨네요. 그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가 그저께 CN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트럼프 관세가 점진적으로 이행될 거라는 게 모건 스탠리의 기본 시나리오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면서 네. 그 여파 때문에 2026년부터는 미국 성장률이 크게 낮아지기 시작할 거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도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는 만약 모든 관세가 일시에 시행될 경우에는 미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불가피할 거다. 그리고 뭐 관세가 인플레를 끌어올리는 건 분명하고 그리고 이게 상대국도 그렇지만 미국의 성장률에도 장애물이면 뭐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를 했고요. 네.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 관세가 언제 구체적으로 시행될지는 좀 불확실한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이 관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가 뭐 전기라든가 AI라든가 이런 분야별로 좀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대해서 증권사 시버트의 그 최고 정보 책임자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이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거기 트럼프 관세가 추가될 경우에는 자동차, 가전, 기계, 건설, 도소매 같은 대부분의 분야의 인플레 상승이 불가피할 거다. 그리고 이제 한 예로다가 중국산 전기차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10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여기 중국에 대해서는 60%를 부과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 자동차 산업에 엄청난 충격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모든 수입 가전품에 대해서도 한 최소 10% 관세가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미국 대기업들도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 비용,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정책과 관련된 얘기 조금 더 해보면 레드 수입이 현실화가 되면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이제 장악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동력이 굉장히 힘이 셀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세제 개편안이 의회 문턱을 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들이 있네요. 그저께 워싱턴 DC에서 브루킹스 연구소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네. 거기 참석자들이 그렇게 봤습니다. 큰 틀의 세제 개편안은 레드 수입 때문에 물론 통과가 되겠지만 연방 재정 적자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걸 갖고 기싸움이 치열할 거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자가 지금 취임 100일 안에 예산 조정 절차를 시작할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세제 개편안이 큰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는 2025 회계연도 안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년 4월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2026년 3월까지 이제 회계 기간인데 그 안에 실현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은 통과가 되겠지만 우선순위 정하는데 좀 이견이 많을 것이다라는 게 의견이네요. 공화당이 네. 상하원을 다 장악을 했지만 특히 이제 하원 같은 경우는 네.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 공화당 의원들이 물론 뭐 그 지도부의 지침에 이제 염두에 두겠지만 자기 지역구 이해관계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거기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세제 개편안에 이제 트럼프가 일기 때 시행했던 감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이제 2025년 이후에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연장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그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 연장 이외에도 새로운 세제 개편을 추진하려는 입장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편 관세 같은 대선 공약도 이제 추진을 해야 그렇죠. 되고요. 네. 팁 면세라든가 뭐 노년층 사회보장급여 과세 폐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소득세 폐지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공약이 이제 보편 관세인데 네. 이걸 도입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워낙 실천해야 할 공약이 많기 때문에 공화당 안에서도 이해 타산이 많이 엇갈려서 정치적인 분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럼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는 예상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법안 통과에 뭐 아무리 빨라도 몇 달 이상 걸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미국 의회가 오는 12월 20일까지 연방 예산을 승인하지 못하게 되면 또 다른 셧다운 얘기도 맞을 수 있다는 거고요. 물론 임시 예산안으로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세제 개편 논의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브루킹스 관계자 얘기는 트럼프 당선자가 100일 안에 다 해결하기를 바라지만 이거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내년 말까지 법안이 통과된다면 자기가 볼 때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월가에서 미국의 주식과 채권 시장 위험 구간에 진입 경고음이 나온다. 근데 사실 언제나 어느 시기나 이 긍정적으로 보는 쪽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있게 마련이어서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장밋빛 전망, 네. 뭐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라는 게 중론인데 최근에 많이 그래도 나오죠. 네. 이게 아니다 하는 이제 경고음들이 좀 나온다는 겁니다. 모건 네. 스탠리, 뭐 HSBC 같은 데서. 그래서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그래서 위험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좀 나옵니다. 네. 어떤 근거죠?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이터가 이제 이걸 쭉 정리를 했는데요. 네. S&P 500 지수가 1928년 이후에 최고의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투자 주게 된 그 회사채 금리하고 미국 국채 금리 간 스프레드도 지금 많이 좁혀졌죠. 그렇지만 시장이 얼마나 과열됐는지를 분명히 측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좀 걱정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아직은 미국 주식 채권 매수를 권장을 하는데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뭐 이민 재정 이런 게 어떤 강도로 실행될지가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하 그 변동폭의 그런 거 예상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모건 스탠리는 S&P 지수 상승 기본 전망치를 지금보다 한 10% 높게 봐서 6,500으로 보면서도 24% 상승 가능성, 23% 하락 위험도 동시에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모건 스탠리 분석 조금 더 볼까요? 헤지펀드도 트럼프 트레이드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분석도 소개해 주시죠. 조금 전에 이마람트 네. 파운드 이걸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이런 구체적으로 뭐 기계, 전기 장비, 항공 방산 관련주 같은 걸 집중 처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주하고 은행주 이런 것도 지금 순매도된 걸로 보였고요. 그래서 지금 차익 실현을 하는 것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집권 임박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도 재평가하고 있다는 게 모건 스탠리 진단입니다. 일명 트럼프 트레이드로 좀 올랐던 자산군을 거꾸로 이제는 좀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네. 분석인데요. 알겠습니다. HSBC 쪽 얘기도 좀 볼까요? 10년물 금리, 국채 금리가 4.5% 웃돌아서 유지되면 거꾸로 골디락스를 유의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사실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4.4 부근, 4.5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어떤 근데 그게 4.5를 네. 넘어서 쭉 유지될 경우에는 이른바 거꾸로 골드락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도 그렇고 신흥시장 채권 모두 이런 위험 자산들이 압박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구간에 경계선상에 있다는 그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거꾸로 골드락스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10년물 4.5%로 5% 보고 있는 거군요. 넘어서 네. 유지되는 거를 그렇게 기준으로 봤습니다. HSBC는요.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된다. 그렇게 되면 골디락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에 완전 거꾸로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분석 좀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낙관론은 여전하다. 사실 최근에도 보면 여러 IB들에서 S&P 500 전망치를 굉장히 좀 높여 잡는 곳이 많거든요. 네. 전망은 낙관론이 여전하지만 그래도 일부에서는 경계해야 된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소리일까요? 그렇죠. 로이터가 네. 그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 최근 설문조사를 인용을 했는데요. 앞으로 6개월간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 근 50%. 그러니까 1987년부터 이 관련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 수치가 50%를 넘은 기간이 10%가량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경보음이 일각에서 나오지만 시장은 여전히 낙관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월가 그 증권사라든가 자산운용사들도 이런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 언제 떨어질 거야 이런 걸 확실하게 전망을 못한다는 겁니다. 어렵죠. 그래서 네. 지금 이 금융위기와 관련해서 2007년 7월 그때 시티그룹 CEO를 지냈죠. 찰스 척 프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음악이 나오는 한 계속 일어서서 춤을 추라고 자기는 권하고 싶다. 너무 겁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글쎄 어느 쪽이 맞을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쪽의 의견 오늘 다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음악이 지금은 흘러나오는 구간이긴 네. 하니까요. 네, 음악이 나오니까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일단 춤을 춰라 이겁니다.
하지만 아까 모건 스탠리 뭐 얘기도 해주셨고 일각에서는 경고음도 네.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G20 정상회의 결산 이모저모 정리할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일단 뭐 다들 뭐 짐작하시겠지만 뭐 자유무역 보호라든가 기업 빈곤 퇴치 같은 데는 한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전쟁하고 기후위기 대응인데 그거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룰라가 이제 올해 의장인데 첫날 이제 공동선언문에서도 발표하고 해서 뭐 상당히 지금 뭔가 좀 하려고 했는데 일단 뭐 그렇게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회의 기간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정상들 특히나 행보가 좀 주목된 정상들이 몇몇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시진핑 행보가 주목됐다는 겁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지금 이제 비어 있는 공간에 이제 파고 들어가지고 미국 동맹들이 좀 트럼프 2기에 대한 불안감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잇따라 서방 주요국 정상들을 만나서 중국행 급행 열차에 타라. 이게 당신들한테 좋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기반 다지는 것도 강조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뭐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의 경계감을 보여온 친미 진영하고 트럼프 취임 전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본격화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열린 회의였기 때문에 이모저모 그것과 관련해서 좀 살펴볼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사실 이걸 계속해서 뭐 얼마가 됐다, 며칠이 됐다, 몇 주년이 됐다 하는 것 자체가 좀 씁쓸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1000일이 된 거잖아요. 회의 기간이 그게 겹쳤죠. 네. 그래서 푸틴은 참석하지 않고 이제 대신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을 했는데 네. 와서 그런 시진핑처럼 이런 그 미국의 외교적 공백을 상당히 많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만끽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 특히 이제 푸틴의 그 핵교리 개정도 이제 나왔죠. 여기 대해서 이 사람이 잘 들여다봐라. 이게 약간 뭐 협박 반 회유 반 멘트까지 날리고 이제 돌아갔는데요. 일단 그래서 외신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리우 G20 정상회담이 트럼프로 시작해 푸틴으로 끝났다. 반면에 이제 바이든하고 룰라는 상대적으로 좀 힘이 빠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남미 좌파 대부였는데 뭐 큰 반쪽짜리 성적표밖에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에 대해서 이제 뭐 단체 사진 뭐 어쩌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새벽에 뉴욕 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기자들이 칼럼을 썼습니다. 그 네. 제목이 상당히 눈에 들어오네요. 뉴욕 타임스 기자는 그 향수의 바이든이 잊혀지는 모임이었 이제 회동이었다. 와서 자기 정책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다른 정상들은 마음이 떠났다.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칼럼 제목도 그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그 바이든의 그 여행이 미국 대통령의 스완송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백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최후의 어떤 모습을 보였다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곤불십년이라는 표현 참 다시 한번 이렇게 느껴지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G20 회의를 통해서도 이모저모 또 생각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